반갑습니다. 예, 유정현 교수입니다.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지금 오늘 이틀째입니다만, 저희 이제 정책분과 2시부터 4시까지 정책분과가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4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생태계 분과, 김정수 교수님 그리고 한동수 교수님이 분과위원장을 담당하고 계십니다만, 그걸 좀 진행할 예정이고, 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메타버스 데이 또는 이제 가상융합 경제 이제 활성화를 위한 이제 집중 세미나 이런 형태의 이름을 우리가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법제도 분과에서 이승미 위원장님이 중심이 된 법제도 분과에서 이미 진행을 했고, 오후 2시에서 4시는 이제 한성대 김효영 교수님이 중심이 된 상생분과, 그리고 4시에서 6시에는 우은택 위원장님이 중심이 된 기술분과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3개의 분과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오늘은 저희 정책분과, 제가 이제 분과위원장입니다만 저희 분과, 그리고 4시부터 6시 사이 이제 생태계 분과, 그래서 어제 오늘 합쳐서 5개의 분과가 모두 이제 집중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의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9월과 10월에 2차, 3차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후에 이제 국내 세미나에서 이거 전체 어떤 흐름을 총괄하는 저희가 컨퍼런스를 한 11월, 아마 12월 초나 11월 말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발표자와 토론자를 이제 보시면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산업계의 이노베 시뮬레이션의 조준희 대표님, 그리고 유콘 크리에이티브의 강종리 대표님, 산업계의 대표적인 두 분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듣고, 그리고 토론자로는 저희 중앙대학교의 박진환 원장님, 첨단영상대학원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동국대 이영숙 교수님 두 분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포럼이 시작된 지도 벌써 올해 한 7년, 8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제 융합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일관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금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의 어떤 포럼으로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실은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의 포럼으로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과기부의 이제 메타버스 정책을 이제 총괄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부서가 이제 나이파의 메타버스 본부입니다만, 메타버스 본부의 본부장이신 조영진 본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줌이 아니고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가상융합 경제가 사실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주로 유행어로 이렇게 치환되면서 부침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메타버스 사업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어떤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어떤 육성법,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된 대단히 중요한, 올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아주 이정표를 이번에 과기부가 이병진 과장이 이제 담당 디콘과 디지털 콘텐츠 과장입니다만 이정표를 세웠고, 그 법안에 기초해서 지금 과기부하고 나이파가 메타버스뿐만 아니고 가상융합 경제에 관련된 또 가상융합 산업에 관련된 많은 어떤 정책적인 기반을 다지고 다시 우리나라가, 한국이 어떤 가상융합 경제의 이니셔티브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지금 올해 과연 그렇다면 메타버스 산업 전체의 어떤 현황이 어떨까, 그리고 정부가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치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이 이번 이제 세 차례의 세미나에서 저희 정책분과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논의하게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가 버블이라고 주로 이야기됐을 때 B2C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많은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지적을 했던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단히 이제 의미심장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게 B2B의 영역에서, 그리고 사실은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최근에 한 1년 동안 제가 이런 가상융합 경제 관련된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 밑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금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로서도 그렇고 실제로 가상융합이라는 어떤 산업이 제조업, 금융, 서비스 곳곳에 지금 사실은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준희 대표님과 강종인 대표님 제가 모신 이유도 바로 이제 그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실은 움직임들이 있는가, 어떠한 시도를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과 정부 정책이 결합된다면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오늘 이제 진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정책분과가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조준희 대표님과 강종진 대표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박진환 원장님과 이영숙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그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종합 토론을 하는 식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영진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 그리고 오늘 좀 느끼신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사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한 시간이 되면 여쭤보는,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노 시뮬레이션의 조준희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발표.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노 시뮬레이션의 조준희 대표입니다. 오늘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정책분과에 사실 발표를 맡게 돼서 사실 조금 부담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가상융합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정책분과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화두를 제 발표를 통해서 던지고 새로운 논의거리가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저는 가상융합 산업 제가 하고 있는 일, 특히 이제 모빌리티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특히 최근에 최신 기술들, 동향 등을 좀 말씀드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후에 맨 마지막에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XR 산업이 또는 메타버스 가상융합 산업이 약간의 정책이 캐즘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것 같이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찌 보면 어린 나이죠. XR 기반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개발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이제 이노 시뮬레이션 회사를 창업을 했고, 25년 동안 가상 공간에서 현실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다양한 그런 솔루션, XR 솔루션과 그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터 형태로 시장에 공급하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크게 사업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같은 버추얼 테스팅,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그런 첨단 모빌리티 개발에 필요한 핵심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시장에 공급을 했고요. 먼저 간단하게 이 동영상이 플레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2018년도에 한국도로공사에 공급을 했던 세계적인 규모의 그런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시뮬레이터 위에 실제 차량을 탑재하고 그 안에 돔 안에 이제 360도의 영상 가상현실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실제와 같은 그런 주행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큰 규모의
모션 플랫폼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실제 자동차 주행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속도감을 또 속도감을 제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뮬레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 시뮬레이터 기반의 디지털 검증 솔루션을 저희가 상용화했고,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터를 가상현실 시뮬레이터가 아닌 실제 자동차를 그대로 가상 공간에 가지고 들어가는 이른바 Vehicle in the Loop Simulation이라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왼쪽 사진은 국내 중장비를 하는 HD 현대가 CES에 올 CES에 출품을 했던, 그래서 혁신상을 3개나 받았던 이른바 원격 주행 스테이션입니다. 지금 운전자는 화면을 보고 라스베가스에 있지만 실제 중장비는 아틀란타 야적장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원격 주행 스테이션도 저희가 상용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다양한 형태의 크고 작은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해서 자동차를 연구하는 연구소, 그리고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부품 회사, 또 국내외 다양한 그런 기관들에게 저희 시뮬레이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그동안 쭉 해왔던 일이 이른바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훈련 시스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상현실이 안전하고 제어된 환경에서 실제와 같은 다양한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도라든지 중장비, 또 해양 선박, 항공 우주, 최근에 이제 K국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실제 장비를 교육 훈련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에서 교육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를 공급하는 제작사가 실제 장비를 수출을 하면 저희는 그 장비를 교육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같이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훈련 시스템은 굉장히 시장 규모가 큰 산업이죠. 세계적인 가상훈련 시스템 업체가 언뜻 생각나는 회사가 이제 항공기, 민항기 조종 훈련을 하는 CAE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3조 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가상훈련 시스템뿐만 아니라 훈련 교육을 할 수 있는 트레이닝 서비스까지 같이 공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고요. 자동차, 철도, 중장비 등등 다양한 그런 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국방 가상훈련 시스템들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K국방, 우리나라의 다양한 그런 장비들이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이 가상현실 공간에서 사실 실제 전투 외에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가상현실을 XR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수요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XR이 가장 일반인들이 잘 알려져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역이라고 할까요? 이런 곳에서 가상현실이 많이 활용도가 크죠. 현실감을 높이고 멀미를 줄이는 데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작은 형태, 굉장히 컴팩트한 그런 모션 플랫폼, 모션 시트를 개발해서 가상현실 컨텐츠를 좀 더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비를 개발해서 의미 있는 숫자의 한 1000여 대, 전 세계 한 80여 개 곳에 저희 모션 플랫폼을 공급을 했던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요즘 산업안전이나 재난안전, 가상전시 등의 실감 콘텐츠를 저희가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회사를 소개를 했고요. 모빌리티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차량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도로와 차량, 그리고 운전자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험 환경에서 실제 운전자를 포함해서 안전하게 새로운 시스템과 기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죠. 반면에 이제 시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물론 있습니다. 실제 도로 주행이 아니라는 그런 한계도 있고, 또 일부 상황은 아무리 가상현실 공간이라 하지만 시뮬레이션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멀미와 같은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뮬레이터 장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현실감 있게 사실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그 컴퓨터에서 신호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사람이 인지하는 다양한 형태의 큐로 음향이나 영상이나 모션이나 뭐 이런 그 촉감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큐로 만드는 그 복잡한 연산을 통해서 이 시뮬레이션 루프가 만들어지고, 또 그 따라서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또는 그 XR 기술을 활용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필수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잘 개발하고 적절하게 제공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잘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시뮬레이션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뮬레이터가 1970년대 그 컴퓨터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질 때부터 사실은 이 시뮬레이터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동영상으로 잠깐 보이는 것이 97년도에 미국에 있는 아이오 대학교에 방문을 해서 봤던 굉장히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뭐랄까요, 육중하고 위압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시뮬레이터입니다. 영상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컴퓨터 화면에 새가 날아다니는 애니메이션을 당시에 오닉스라는 굉장히 크고 비싸고 무시무시하게 큰 소음을 냈던 그런 컴퓨터로 제너레이션 했던 그 모습인데, 저런 것들을 보고 저런 걸 개발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97년도에 저희 지도교수와 함께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96년, 97년 2년 동안 열심히 그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만들었던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이고, 글로벌리 아마도 풀스케일 모션 플랫폼을 포함하는데 PC 기반으로 만들었던 첫 번째 시뮬레이터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조금 조잡하고 크루드하지만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핵심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이것들을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산업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노 시뮬레이션을 창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도 들어서부터 이른바 PC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3차원 가속을 3D 그래픽 엑셀레이터를 가지고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면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시뮬레이터들이 개발이 됐고, 또 그 규모도 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발전에 굉장히 큰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곳이 바로 이제 벤츠라는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인데요. 1979년도부터 개념 설계를 통해서 85년도에 보시는 것 같은 큰 규모의 6축 헥사포드를 포함하고 있는 풀스케일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이후에 94년도에 세계 최초로 0.6G 이상의 빠른 횡가 속도를 만들어내는 저런 레일을 구축을 했고,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레일이 있다는 얘기는 실제 차선을 변경할 때 우리가 3m 정도 움직일 때 발생하는 속도와 가속도를 그대로 시뮬레이터에서 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감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죠. 그 이후에도 계속 발전을 통해서 시뮬레이터가 커지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최신 한 5년 전 영상인 것 같은데요. 실제 구동하고 있는 큰 규모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입니다.
놀라운 거는 그 투 시프트로 이 시뮬레이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 얘기는 낮에는 그러니까 그 주간조, 야간조 이렇게 해서 거의 풀리 이 시뮬레이터가 그 작동 운영이 되고 연구 개발에 아주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벤츠 외에도 사실 최근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굉장히 글로벌 그 카메이커들은 보시는 바와 같은 대형 규모의 현실감을 높이는 그런 시뮬레이터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고는 있지 않지만 BMW는 한 3층 규모의 큰 건물 안에 16대의 시뮬레이터를, 크고 작은 시뮬레이터를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은 이른바 시뮬레이터 센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도 그 구글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그런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르노가 작년에 마찬가지로 XY레이를 포함하는 그런 대형 시뮬레이터를 구축을 했고, 도요타는 이미 2000년 후반에 보시는 것 같은 큰 규모의 대형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2018년도 그리고 올해 말까지 광주에 있는 아이카에 비슷한 규모의 그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 시뮬레이터가 고성능화되고 있는 이유는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감이 높은 그런 가상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유효성이 높은 그런 버추얼 테스팅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금액이 많이 투입이 되면 투입이 될수록 성능이 기하급수로 높아지는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쓰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이 기술의 한계로 모든 것 다 구현하기가 어렵고, 모든 것 돈을 쓴 만큼 현실감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은 어떤 그래프 형태로 성능과 그 현실감이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그 모빌리티를 위한 XR 시뮬레이션이 어떤 것들이 활용되는지도 잠깐 살펴보면 그 현실 세계의 교통 환경과 모빌리티를 가상 현실 세계에서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교통이나 공간 그리고 해당 모빌리티를 정확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을 해서 그곳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모빌리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운전자가 인지하는 다양한 형태의 큐로 아주 그 현실적인 그런 큐로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예전에는 이제 내 차만 잘 움직이면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내 차뿐만 아니라 주변의 배경 차량이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그런 배경 차량이긴 하지만 그 배경 차량과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 차량의 움직임, 이른바 트래픽 시뮬레이션을 매우 사실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시뮬레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XR의 핵심뿐만 아니라 주변 교통의 흐름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또 공간도 요즘은 뭐 언리얼이라든지 그래픽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그런 영상들을 잘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그런 영상을 생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건 저희가 라이다로 스캐닝한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뭐 다양한 그런 변환 툴을 활용하고 저희의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사실적인 그런 실시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관련 기술도 최근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요. 또 당연하게도 모빌리티 시뮬레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당 모빌리티에 대한 깊숙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 XR 기술의 핵심이 현실 같은 가상 세계에 그 사용자의 경험을 충분한 사용자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면 모빌리티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른바 쓸모없는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동력학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 모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의 또는 로직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떻게 이런 그 버추얼 테스팅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뭐 XR 기술이 다양한 그런 응용 분야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교육과 교육 훈련 그리고 그 스마트 모빌리티 시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엔지니어링 파트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동차 산업에서 XR 응용은 당연하게도 뭐 엔지니어링, 프로토타이핑, 테스팅, 그리고 마케팅을 버추얼로 하는 것이고, 버추얼로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그런 그 버추얼 테스팅이 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뮬레이터가 과연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것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이 시장에 등장을 했고, 이제 자동차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수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실차 실험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레벨 3, 지금 현재 레벨 3 수준의 부분 주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그 레벨 4나 레벨 5로 가기 위해서 그 신뢰도 확보를 해야 되고, 95% 정도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약 6억 마일리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1000대의 차량을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돌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마일리지거든요. 도저히 실차 실험만으로는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고, 또 운전자의 실수가 아닌 제조사의 그런 실수라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버추얼 테스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또 제조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 컨셉에 대한 검증,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법규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그런 안전법규가 자동차 업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내가 만든 기술이 따르고 있는지, 그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또 다양한 기술 표준, 그리고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결점이 없고 그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버추얼 테스팅을 통해서 만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특정 한 분야뿐만 아니라 설계에서 적용, 그리고 통합하고 검증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XR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시험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른바 소프트웨어 인 더 룹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내가 만든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로직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운전자를 포함하는 시뮬레이션이 필요로 했고, 이른바 드라이버 인 더 룹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도로와 운전자 다양한 인과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최근에 새로운 사용자 경험들을, 만족스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UX라든지, 또 운전자와 컴퓨터의 다양한 인터랙션을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면서 시뮬레이터 용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북부적인 요소의 하드웨어 또는 ECU 이런 것들을 따로 떼어내서 시뮬레이션 루프에 넣고 테스트하는 이른바 하드웨어 인 더 룹 시뮬레이션도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고, 단위 요소뿐만 아니라 차량 그 자체를 그 가상현실 시뮬레이션 루프에 넣는 비클 인 더 룹 시뮬레이션도 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차 시험은 로직 설계와 개발을 하면 그 실험 환경을 구축을 해서 실차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검증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죠. 가상현실을 활용한 그런 그 버추얼 테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 같은 그 가상현 환경을 그 구축해서 그리고 가상으로 실차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검증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영상은 이제 그 이른바 드라이버 인 더 룹 시뮬레이션의 예인데요. 영상을 그 왼쪽 화면에 있는 게 플래투닝이라고, 그러니까 앞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그 도로의 최적을 높이는 어떤 그런 이른바 플래투닝 테스트인데요. 왼쪽에 있는 화면이 16m 정도의 간격을 띄워놨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건 바짝 붙여서 2m, 그러면 당연히 그 도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운전자가 답답해 할 겁니다. 아마도 운전하기 저속도로 그 제한 속도인 시속 100km까지 이렇게 쭉 달린다면 아마도 굉장히 운전하기 힘든 그런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저런 것들이라든지 또 그 실제 교통사고를 그대로 가상 공간에서 재현을 해서 조금 잔인한 영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사고가 났고요. 그걸 이제 그 국과수와 같은 그런 기관에서도 이런 드라이빙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사고를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이런 그 시뮬레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움직이는 기계장치인 자동차에서 전자장비,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는, 특히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인지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뭐 구동계라든지 조향장치들을 이제 제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실제 차량이 아닌 앞서 말씀드렸던 그 vehicle in the loop 형태의 그런 테스트를 한다면 아무래도 더 안전한 그런 테스트 환경이 될 거고,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그 외부 요건의 제약에 훨씬 더 자유롭게 자유도를 높이면서 다양한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이런 형태의 시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면 보시는 영상이 이제 저희가 그 개발한 그 Vehicle in the Loop 시뮬레이터인데요. 지금 아마 이 차량이 아마 렌트카일 겁니다. 저희가 그 차량을 렌트를 해서, 그러니까 ADAS 기능이 들어있는 차량을 렌트해서 저희 시뮬레이터에 집어넣고 그 차가 인지하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라든지 GPS라든지 또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그 센서들을 시뮬레이터에서 그 에뮬레이션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보내주고, 대신에 운전자는 보시는 가상 환경을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합니다. 차량의 구동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이나모메이터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운전을 하고, 그때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율주행 로직들을 이 가상 공간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 그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라든지, 또 갑자기 장애물이 튀어나왔을 때 차가 급제동을 한다든지, 또 차선을 변경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충돌, 추돌을 그 예방하는 어떤 그런 다양한 안전 기능들을 이런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리를 좀 미리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 볼륨이 높네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XR 가상 공간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 센서들이 있고, 그런 센서들이
가상 공간에 있지만 마치 실제 공간에 있다는 착각을 들게 하기 위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굉장히 빠르게 커뮤니케이션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가는 과정이 저희가 그 업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런 기술들이 여러 가지 부품 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융합해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 비단 비클 인더룹 시뮬레이션도 여러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의 그 케이스는 실제 차를 그냥 그 롤러 형태의 다이나모 그 위에 올려서 운전을 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모 메타 가격이 워낙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 차의 바퀴를 띄어내고 거기에 작은 형태의 그 모터를, 부하를 견딜 수 있는 모터를 다는 형태, 그 뭐 허브 타입의 그런 다이나모 모터를 붙이는 그런 그 시뮬레이터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아예 구동은 하지 않지만 마치 구동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완전히 스태틱하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사이버 그 시큐리티 같은, 그러니까 자동차의 보안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이런 것들은 그 자동차를 구동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비클 상태이지만 스태틱한 상태로 같이 해볼 수 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형태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또 도로를 달리고는 있지만 거기에 갑자기 장애물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모두 다 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 온로드에서의 다이나믹 비클 인더롭 시뮬레이션도 가능한 형태로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그 상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앞서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XR 기술은 XR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한 그 요소들이 인더룹 형태로 개발을 융합이 돼서 이른바 메타버스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모두의 XR 기업이 요즘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5년 차 XR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느끼는 건, 그러면서도 계속 25년 동안 매년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건 미래 그 큰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저희가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어저께 이 장표를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XR 기업이 어려운데 XR 산업을 어떻게 하면 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 제안을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그럴싸한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굉장히 이제 유사하게 답을 하고 있어서, 기술 혁신과 잠재력이 큰 분야지만 아직 시장이 미성숙돼 있고, 그 초기 비용이 높고, 또 컨텐츠가 부족하고, 기술적 한계가 있고, 또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게 여기까지가 챗GPT가 답한 내용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저희가 산업에서, 업계에서 기술 혁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런 다양한 기술적인 우위 확보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와 같이 B2B 시장은 굉장히 크고 활발하게
그런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 XR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그런 큰 시장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4조 달러의 규모가 올 XR 시장 규모라고 하더군요. 그 중에 70%가 넘는 시장이 B2B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XR 기업들이 B2B,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B2B에 대한 그런 중요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과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쓸모없는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것, 저희가 시뮬레이터를 만드는 그 기업이니까 이게 저희 스스로 저희 생명줄을 이렇게 조이는 어떤 그런 일이거든요. 충분히 고객을 만족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시뮬레이터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니즈,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그 맞춤형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기술 개발 경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기술과 컨텐츠를 협력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전방산업, 저희 고객인 전방산업과 전방산업에 있는 그런 그 고객, 특히 이제 대기업과 잘 협업해서 이른바 전단형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XR 기술은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고도화된 기술, 또 노하우가 필요로 한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대표적인 융합 산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상 융합 산업을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뛰어난 그래픽만 만든다고 해서 훌륭한 그런 XR 솔루션이 될 수 없고, 그것만으로 사용자의 경험을 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해당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저는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데 그런 해당 도메인을 이해하고 충분히 전문가 지식이 반영된 컨텐츠 또는 솔루션, 시뮬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R 기업들이 오랜 시간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열심히 R&D 해도 사실은 어디 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이 아직 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그냥 POC 정도,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시장에서 증명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멈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메인 날리지가 확보된 경쟁력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확보한 도메인 날리지는 사실은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진입장벽이, 강력한 그런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런 기술 경쟁력 있는 지적 자산을 재활용하고 재생산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프로젝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로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그러니까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른바 카피 앤 페이스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한다면,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야만 사실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이익을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도, 그동안 이제 기술 개발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시도, 여기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프로젝트가 아닌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덕트로 만들어서 시장에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도 좀 확대되고 본격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두서없지만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 시장의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랜 시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의 고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준희 대표님. 이 내용,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아까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인상적으로 봤던 파워포인트 장표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레벨 3, 레벨 4 이렇게 넘어갈 때 결국에는 현실의 어떤 테스트하고 가상의 버추얼 테스트에서 버추얼 테스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이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항상 이 테슬라의 이 잔머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입니다만 최근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중국 정부하고 손을 잡고 완전 자율주행 아마 레벨 5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완전 뭐 자율주행을 표방하고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가상의 데이터를 가상의 테스트를 버추얼 테스트를 하지 않고 현실의 테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의 인해 전술식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또 한 번의 그런 잔머리가 아닌가라는 테슬라가 그래서 이 이노 시뮬레이션을 놔두고 자꾸 좀 뻘짓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참 안타까움과 뭐 그런 좀 느낌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보다 조준희 대표님의 이노 시뮬레이션이 훨씬 더 많은 걸 사실은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아주 좋은 대단히 인상 깊은 좋은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콘 크리에이티브 강종진 대표님의 교육훈련용 메타버스 서비스 ISO IEC 국제표준개발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콘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창업을 하면서 이런 일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펼치려고 회사를 차렸는데요. 정말 어렵네요. 이게 살아남는 게 어쩌면 과제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공을 사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학과를 졸업을 하고 사진 전공자로서 사진 작가의 삶을 살다가 예술가죠. 그러니까 예술인이 돼서 그 어떤 작품을 만드는데 사실 올인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전공은 광고 사진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사진이 애매하게 콘텐츠인 것 같으면서 예술인 것 같으면서도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콘텐츠가 일반적인 산업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뭐가 다를까 하면요. 이 사용자들 또는 고객들의 손에, 가슴에, 눈에, 마음에 이렇게 젖어드는 그 마지막 단계의 감동 이런 걸 담은 것이 콘텐츠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정말 이 지갑을 진심으로 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굴뚝 없는 산업 이러면서 한때 이 미래 산업이 콘텐츠다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 콘텐츠 산업이란 게 뭘까를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고 제가 그 예술가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저 중심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제공하고 싶고 내 멋으로 이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땡큐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게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뭐 철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아집이라고 할까요? 뭐 예술가의 정신이죠. 남 눈치 안 보는 것들. 근데 이게 산업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브랜드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그 유명한 이 가방이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여성들이 매우 좋아하는 그런 그 브랜드 가방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 브랜드 가방을 살 때 이 가방의 디자이너가 누군지 이름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브랜드를 사는 거죠. 그럼 결국엔 그 가방을 만든 그 장인은 얼마나 혼신을 바쳐서 만들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은 없어요. 브랜드로 나가는 거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영화 감독들이 분명히 그 포스터에 감독 누구라고 적혀 있지만 사람들이 감독이 누군지 물어보고 하는 사람은 정말 매니아 빼고 일반인들은 빠져들면 아 되게 재밌대더라. 뭐 1000만 명 했대. 제목 요즘 막 핫하대. 꼭 가봐야 돼. 여기에 빠져들어서 가지. 그 작가가 누구며 그 크리에이터가 누구며 그 감독이 누군지 이거 별로, 특히 촬영 감독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산업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콘텐츠 산업이 가야 할 곳이 뭔지를 고민을 하다가 포커스가 이제 콘텐츠는 서비스다. 그리고 이 콘텐츠는 어쩌면 맨 마지막 단에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감동을 주는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로서 출발을 했지만 산업가로서 이 일을 풀어가야겠다. 요즘은 융복합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 돼 가던 거예요. 이 테슬라든지 아니면 그 애플 이런 게 디자인과 콘텐츠가 산업 속에 그대로 다 녹아나서 결국에는 그걸 가진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산업에서 어떻게 그러면 구현할 것인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VR 촬영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게 87년도예요. 그때 카메라를 그 지그에다가 트라이포드 위에다 올려놓고 360도를 슈팅을 한 다음에 그걸 그러니까 포토샵, 그때 포토샵 또는 그 애플 파노라마 이런 거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360도 VR 카메라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갖고 회전해서 보는 거를 해봤는데 그 VR 시대가 그 당시에는 정말 수동 작업이었었거든요. 완벽하게 스티칭 하나하나를 손으로 붙이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VR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년 이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던 거 옛날에 하던 건데 이러면서 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되게 쉽고 빠른데 사람들이 왜 빠져들까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상세계에 대한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의 또 아바타라든지 또 내가 아닌 또 일탈,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와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는 여기에 막연한 동경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VR에 대해서 그런 세계가 있어? 나 가보고 싶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 근데 나야? 그 뭐지? 이러면서 자꾸 빠져들게 하는 사람들을 계속 감동시키는 것이 VR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VR 부분을 작업들하고 그걸로 콘텐츠도 만들고 가상 실험 체험관 번개맨 우주센터 이런 것도 만들면서 사실상 이제 그 사업을 쭉 영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타버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어떤 개념인데 VR도 아니고 그 속에서 사회가 이루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공부를 해봐야겠다 해갖고 제가 교보문고를 갔어요. 가가지고 메타버스 책을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책이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어디서 공부를 하지? 보니까 뒤져보니까 투자서적에 가 있고 되게 많은 거예요. 뭐지? 메타버스가 왜 투자서적에 가 있어? 그럼 가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 얘기는 하나도 없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영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막 하면서 메타버스를 찾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메타버스를 육성한다고 하더니 제가 잘 아는 회사가 100억을 투자를 받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 메타버스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어요. 막 공부를 하다가 준비를 하는데 할만하니까 메타버스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 하면 안 된대. 또 앞으로 특히나 국가과제 같은데 메타버스 단어 쓰지도 말래요. 그거 하면 당장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게 2, 3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급변을 하면서 그럼 뭐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메타버스가 그럼 출구가 뭘까? 그럼 좋다. 그럼 메타버스가 진짜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VR의 XR의 특별한 세계인 건 틀림없고, 이거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건 맞는데, 그럼 왜 이게 어느 장 갑자기 순간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호기심만 자극했을 뿐이다 보니까, 그럼 호기심 말고 진짜 써먹을 때가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해볼까? 교육훈련 쪽인 거예요. 이 교육훈련이라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학습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이 제공하면 무조건 해야 돼. 회사에서 제공하면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시스템이 그게 교육훈련을 하게 돼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구현만 할 수 있는 콘텐츠 형식만 잘 갖춘다면 가장 미래 비전이 있는 곳이 확실히 교육과 훈련 파트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교육 훈련 쪽으로 집중을 해서 메타버스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우연히 표준협회랑 그쪽에 표준 관련된 이 세미나도 하고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표준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표준이랑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표준을 내가 난 사진 전공한 사람이 무슨 표준을 해요, 갑자기. 그래서 너무 경우가 안 맞기도 하고 이해도 안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 들여다봤는데, 키워드가 있었어요. 서비스라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교육, 훈련, 서비스. 그러니까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딱 잡으면서, 아, 이거 맞네. 서비스가 맞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콘텐츠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차이점이 뭐가 있냐 하면, 이 ISO에 들어가는 것은 국토요원에서의 요구였어요. 이거는 이제 세계 ISO 그 메타버스 표준을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드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업이 착수가 된 건데요. 이 배경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서비스. 이 서비스가 사람들의 손에 갇혀야 되는데, 결국 그건 학습자가 과연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배울 수 있을까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메타버스 포럼이라든가 뭐 아바타 표준화, 뭐 기술 표준, 뭐 속해 표준, 뭐 여러 가지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XR 표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 얘기가 아니에요. 전부 기술 베이스죠. 그러니까 통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영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부 기술 베이스예요. 즉 말하자면 프로바이더, 즉 제공자의 입장에서, 개발자의 입장에서 표준을 어떻게 할 건데, 그 회사들은 어떻게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사업화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해서 돈도 잘 벌고 세상을 표준화 시킬 건데, 이런 쪽에 포커스가 거의 90%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차별화된 접근을 해야겠다. 오히려 거꾸로 반대편에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수요자의 입장,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를 원하는 게 뭘까? 그래 보니까 그게 서비스의 표준화의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제공자는 이제 콘텐츠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용자는 뭘 원할까? 학습자는 어떻게 해줘야 그들의 학습 효과가 가장 크게 나올까? 방법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표준, KS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면서 이걸 만들게 됐던 배경이 있는데요. 요 좀 뒤쪽에 이게 나오겠네요. 여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KS 표준을 이걸 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 하면, 저희가 여기 오른쪽 아래 보면 이 메타버스 한 7개 월드를 만들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6,600명을 수업을 한번 했습니다. 이때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제페토 월드에다가 7개 월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막 터져서 사람들이 못 나가는 시점인데, 저희가 저희 회사 울산에 있어요. 울산에 이제 방구대 안각화, 뭐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또 처용암 공원, 막 이렇게 해서 한 7개의 특별한 그런 공간을 이 제페토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실감 체험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못 가니 여기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학생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 컨셉이라든지 스토리를 좀 핵심적인 거는 전달이 가능하니까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건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되고, 그래서 1시간짜리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6,600명 수업을 하면서 진행을 다 끝내갖고 선생님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선생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1시간 수업은 했는데 이 수업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라든지 뭔가 이렇게 뭐 이런 거 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선생님은 갑자기 수업은 했는데 재밌게 1시간 했는데 자기가 보고서라든지 뭐 이렇게 피드백을 하든가 학생들한테 하려니까 자기도 모르는 세상을 갑자기 펑 터트려 놔놓고 그럼 가버리니까 선생님이 되게 섭섭하대요. 뭘 좀 달래요. 제가 이걸 보고서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내용은 너무 좋았대요. 아, 그래서 그러면 뭘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서 알은 거예요. 아, 교육에는 교안이라는 게 있고 교육에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리고 피드백이 있고 평가라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절차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만든 게 이제 국가표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국가표준의 핵심이고 여기에 네, 여기 있네요. 이 학습 목표, 그 다음에 학습 정보, 기술 정보, 학습 평가, 참여 방법, 또 뭐 지불의 방법, 조사 분석, 시설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면은 선생님들은 학습 평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선택하려면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학습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참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요게 표준화돼서 가이드라인을 쭉 만들어 주게 되면 개발자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사진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지도 교수님이 예를 들어 인물 사진을 찍어라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인물 사진을 찍어라 그러면은 내 여친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아버지를 찍어도 되고 뭐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는데 갑자기 자유작을 해와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유작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뭘 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막막하단 말이에요. 개발자도 똑같거든요. 좀 잘 만들어봐 이러면 제일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어서 이거 두 개 연결시켜야 돼 그러면은 알았어요. 저 내일 아침에 갖고 왔고 밤새 작업을 해 갖고 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야 돼. 뭐 사람들이 뻑 가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하면 자기도 미치겠죠. 그게 딱 멘붕 오는 대표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발자들이 열심히 몇 날 며칠 뭐 몇 달을 개발을 해가지고 캐비넷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용자들에게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용자들, 선생님들, 학생들이 바로 원하는 이거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개발자도 굉장히 만들기 쉬워진다. 그러면 이 서비스 표준을 정확하게 만들면 개발자들도 굉장히 쉽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회사들도 이 콘텐츠를 어떤 데에다가 방점을 줘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각을 시키고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이 KS 표준을 만들어서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KS 표준을 만들어서 이거를 발표를 하니까 국표위원회에서 이거를 ISO로 가져가면 좋겠다 해서 5년 과제로 해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00년도 시작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그 호주 그 시드니 ISO SC JTC1 거기에 SC24에 총회 참석을 해서 그때 PWI를 처음으로 발표를 하고 이게 채택이 당시에 됐는데 거기가 정말 기술 표준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훈련 쪽이라면 SC36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SC36의 워킹그룹 4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4시에 그거 제가 또 발표를 오늘 4시인데 내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내일 4시에 이 SC36에서 이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9월 둘째 주에 총회를 하면 그때 PWI를 SC36에서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2000년도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 난항이 좀 하나 있었던 것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제일 키워드로 생각이 된 서비스거든요. 이 교육훈련 서비스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걸 모양새를 잘 갖추면 개발자도 방향성이 잡히고
또 이 콘텐츠도 굉장히 깊이 있고 이 효율성 있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사용자나 교사들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를 딱 발표를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걸 왜 표준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고, 이거 진짜 표준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외국인들이 영어권 사람들이 서비스를 왜 표준으로 만드냐,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서비스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서비스는 모든 것을 다 서비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받아도 서비스, 뭘 제공을 해도 서비스, 모든 서비스는 다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디자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디자인한다면 뭔가 예쁘게 디자인하는 걸 생각하지만 기획하는 것부터 설계하는 거, 뭐 방향성을 잡는 거, 이거 전부 다 디자인이잖아요. 그처럼 영어권 사람들은 서비스의 개념이 뭔가 주기만 하면 그냥 뭔가 사람이 움직이면 다 서비스예요. 움직이는 것은 다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왜 그걸 표준으로 하냐? 그게 이 스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서비스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서비스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바꿔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서비스 표준이라는 게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제 설득을 하니까 이제 오히려 영어권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서비스 개념이 이거야? 그러면 뭐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라든지 인공지능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국적 분석이나 이해를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끝까지 주장하고 강조했던 것들이 지금 조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좀 희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이 그 차별한, 뭐 이거는 일반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얘기겠지만은 연결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링크와 커넥션의 이렇게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 링크는 그냥 붙는 거잖아요. 근데 커넥션은 또 물리적으로 붙는 거고, 링크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커넥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용어의 정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풀어갈 것이냐. 그럼 예를 들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VR은 가상세계가 있고 HMD를 쓰고 그 세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스위치를 끄고 나오면 HMD를 벗으면 현실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항상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세계일 수 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그게 뭐 현실이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은 가상과 현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같은 시간에 같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도 이 생활 속, 그 다음에 업무 속,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전이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메타버스 표준화하면서 핵심적인 기술들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훈련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그럼 어떻게 표준화시킬 것이냐.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궁극에는 사용자 중심, 그리고 이 개발자와 제공자들이 좀 표준화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 개발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입장에서 표준화하는 그 개념을 연결시키는 포인트가 뭘까를 도출해내는, 그게 사실 이 과제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서비스는 어떤 절차와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될 것이고 사용자 손에 잡히는가,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정의를 내리고 분석을 해서 그 위에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구체화하자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교육의 경험들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그 공교육,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또는 이런 데서 지금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흐름을 어차피 메타버스 세계로 그대로 이동을 하려 하면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그걸 그대로 복제해서 복제 세상으로 메타버스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험을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실시간 피드백한 것들은 메타버스에는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정의를 좀 내리자.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할 뿐만 아니라 유스 케이스를 좀 찾아가지고, 그것도 일반 개발자들한테 유스 케이스 찾는 게 아니라 교사들한테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메타버스 개발에 대한 질의를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피드백도 받고, 그분들하고 같이 메타버스로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 토론회도 열면서 그 정보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여기다가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 교사들이 덜 많이 사용하는 용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어하고는 또 다른 그 학교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 여기 우리 뭐랄까 표준화 콘텐츠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LET, 그러니까 Learning, Education, Training의 약자인데요. 이러한 LET 파트에, 그러니까 메타버스 서비스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랄까요? 아니면 그 잠재력들, 이런 것들을 이번 표준 안에 잘 녹여내가지고, 표준이 가지고 있는 표준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미래 제시도 여기서 나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VR이나 가상세계는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동경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가상세계에 대한 동경은 영원히 갈 겁니다. 우리 후손도 누구든 간에 이게 더 재밌고 더 신기하고 더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거는 성장할 것이고 요구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세계에 제2의 세상, 그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치라든지 요구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용어로 바뀌더라도 계속 그러한 것들은 나타날 것이니, 그럼 이번 표준에서는 과연 그 뿌리적 가치가 무엇일까를 건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표준안을 아직은 완벽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인공지능 AI죠. 그 인공지능 그 대화 영어 학습 표현이에요. 그래서 잉글리시 투게더라는 것을 개발했고, 이걸 그 초중학교 학습 시간에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그 여기 학습 배경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 뭐 챗GPT를 개발을 하고, 그럼 지금은 네이버 저기 클로바로 지금은 서비스를 하고 속도도 더 빠르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메타버스 표준에 그 반영이 돼서 정말 학교 수업 시간에 진짜 한 그 시간을 반영을 해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워크를 보면, 이 그 기술 파트, 그리고 이 기술 파트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환경이라고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파트가 반영이 됩니다.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개발자들이나 공급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표준의 방법이나 메타버스의 접근 방법이에요. 이게 서비스 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수직 라인은,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서비스일 것이고, 이 서비스라는 것이 이러한 기술들의 서포트와 제공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표준화가 돼서 러너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것이 실질적인 표준화의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의를 내리고, 여기 요소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집어넣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콘텐츠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목적. 그러니까 이 콘텐츠는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또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워드,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해주며 그것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정의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 정의가 내려지고 나면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메타버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킹 과정을 가져갈 것이며, 클래스는 어떻게 선택하냐, 그 다음에 승인과
뭐 이 확인 어떤 절차를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플랫폼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랙티스 룸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요 세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매니지먼트 들어가면 이 학과목이라든지 과정 또는 교육 콘텐츠 세부적인 그런 인터랙션과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그런 프로세스, 그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니지먼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해서 이러한 결과물의 반영, 그러니까 결국에 선생님들은 마지막 2단계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교과 학습으로서 가치가 얼마나 있고, 즉 교육과 훈련의 결과적 성과는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이거에 대한 이 지표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학습을 다 끝나고 나면 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연산이 돼서 보고서가 만들어졌고, 그 담임 선생님 이메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참여했고, 누구누구는 반영이 어떻게 했고, 어떤 질문이 왔었고, 어떤 학생들의 특징은 이렇고, 어떤 학생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 그 다음에 참여율은 뭐 몇 %였고, 그거에 대한 이 뭐 A급, B급, C급은 분류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성적까지 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수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교육 훈련 메타버스의 표준이다. 교육을 서비스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와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는 이런 이제 방향을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게 목차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긴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 이제 하나의 예시들로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럼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만에 해결돼서는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 ISO가 가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될까 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연구 참여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다음에 한국에도 이제 연구위원들이 이제 많이 모집이 돼서 이분들이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유스 케이스도 지금 제공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만든 게 바로 이 ESB, USB가 아니에요. ESB, 그러니까 Education Service Bus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메타버스 세상을 끌고 올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다른 나의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교육훈련의 ESB가 바로 표준화 정책이다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그 표준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서비스 파트가 과연 이 트레이닝이라든지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어떻게 구현이 되고 제공이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화하는 그 스코프로 저희가 큰 틀에서는 잡고 있고요.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거죠. 그 테크니컬 방향, 이 기술적 제공 방향이 이렇게 오면 이 서비스적 방향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이 키워드들이에요. 사용자와 학습자들이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이쪽에 그 서비스 다이렉션이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다이렉션은 제공자들이죠. 개발자들, 제공자들. 이게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잘 어우러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제공자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잘 만들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파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열심히 만들면 캐비넷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 조사하는 중간에 그 캐리스의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느 선생님하고 상의를 이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선생님이 한 말씀이 있어요. 한 25, 6밖에 안 된 굉장히 젊은 어린 선생님이었는데, 이 우리나라의 첨단 뭐 에듀테크 기술을 자기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게 굉장히 밝고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발 개발하는 선생님들의 그 개발자 사장님들이 우리 선생님들 얘기 좀 듣고 만들어 달라고, 뭐 막 굉장히 신기한 거 엄청난 걸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쓰면서 한숨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고 이걸. 그러니까 나보고 왜 이걸 자꾸 떠맡기느냐, 이런 정도로 말할 정도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들고 막
그 추측으로 그 개발자 사장님들이 아마 이렇게 만들어주면 학교에서 엄청 좋아할 거야 이러면서 막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제발 좀 여기 얘기 좀 듣고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이 부분을 정의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커스터머와 유저들의 뷰를 정의를 내려서 여기를 확실하게 좀 부각을 시켜 놓으면 개발자들도 여기를 방향을 바라보면서 개발하면 훨씬 더 만들기도 좋고 방향이 좋겠다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은 2022년부터 사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고 2023년도에 NWIP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아웃라인과 그 올해 NP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킹 드래프트가 내년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투표가 1차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과가 돼야 이제 퍼블리시가 되겠죠. 그래서 2027년까지 ISO 퍼블리시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JTC1 SC36에서 교육훈련 파트 거기서 이제 확보를 이거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특히 그 워킹그룹 4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또는 그 기존적인 그 교육훈련 파트, 그러니까 학습 이러한 이제 전통적인 교육과 첨단 기술을 이렇게 융합하려고 하는 딱 그게 관심사가 있는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 모양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뭐 아웃라인은 뭐 11가지 단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스 케이스를 딱 모집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인도에서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막 8가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책을 한 권 보내줬던데요. 그래서 인도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데 되게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가 직접 손들어서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 총회에서 그냥 자기가 직접 손들고 지금 들어왔던 분이고 다른 분들은 추천도 받고 제가 러브콜 보내서 같이 하자 막 이렇게 해서 꼬셨는데 뭐 인도는 아주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이고 고맙고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히 발이 빠르기도 하고 좀 저돌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그 호기심이 되게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첨단 기술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 되게 활동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총회에서 가보면 한국 사람들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좀 이러한 그 교육훈련 메타버스 쪽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하나 탁 나오고 이 부분이 분명히 성과가 나오는 파트예요. 다른 데 비하면은 교육훈련은 필수입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되고 물론 우리 정부에서도 교육훈련 메타버스 XR 굉장히 열정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번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조준희 대표님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많은 영감을 주는 발표였고 또 현재 산업 상황이 어떤지도 잘 알 수 있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근데 뭐 이제 모빌리티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말하자면은 그 실체가 없다면 없고 있다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 같은 굉장히 큰 범위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비슷한데 뭐냐면 그 노드에 모든 항목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링크가 붙어 있느냐의 그 역할들에 따라서 이 분야가 정의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과기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문체부도 얼마 전에 또 시작을 했습니다. 문체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하드웨어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예를 들자면 자동차 회사들이죠. 아우디나 뭐 혼다 뭐 현대자동차 뭐 각각 이름들이 있잖아요. 벤츠도 그렇고 뭐 스피어나 비전 ABTR이나 아필라나 뭐 뼈묘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량의 공간에 대한
해석도 가지고 있는데 또 뭐 LG전자 같이 아예 다른 쪽으로 그 안에 어떤 식으로 서비스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접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국토교통부나 과기부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관점이나 하드웨어 관점이 더 크다면은 문체부 같은 경우는 결국 자동 주행이 이제 4단계 이상 되면은 그 안에는 완전히 콘텐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뭘 집어넣어야 되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각자가 다 다른 방식으로 모빌리티를 바라보고 있다고 본다면은 사실 기술 개발이 굉장히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업 기관별의 관점이 다르고 체계적 표준화라든가 뭐 그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공간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대표님은 그럼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분야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정부나 이런 정책 쪽에서 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분야인데 일단 왜 제가 다른 분야를 잘 모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 개발이 파편화 될 수밖에 없죠. 이게 가상융합 산업이니까 다양한 기술 저희만 하더라도 기계, 전기, 전자, IT, 컨텐츠, 인문사회, 심리학 뭐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완성된 솔루션을 시장에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산업의 발전 관점에서 보면 특히 이제 지속 가능 산업의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어, 만들어진 결과물을 시장에 공급을 했을 때 그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 훌륭한 기업들도 많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완성도 높은 제품을 개발해 놓은 그런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주는 사람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저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게 맞는 해결책이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기술 개발이나 뭐 이런 거를 공급하는 쪽에서의 입장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은 건가요? 예를 들면 발사체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 때 보통 B2B를 생각을 해서 국방에 자주포 시뮬레이터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골프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다 방면에 지금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션 장비 같은 경우도 피직스 시뮬레이션이 없는 형태로는 운전면허 학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각화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 제 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롱면허 탈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뮬레이터, 특히 그 교통 안전을 위한 운전 시뮬레이터를 그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에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그 저의 굉장히 소중한 꿈이거든요. 근데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싸게 잘 만든다는 게 현재의 저희 그 기술 상황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 산업에서 적용하려고 만들었던 기술을 B 산업에 적용할 수 없는 게 지금 문제예요. 도메인 날리지를 강조했던 얘기는 자동차와 중장비는 또 다르고 자동차도 승용차와 상용차가 다르고 버스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그 산업으로 그냥 확산 전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피직스 시뮬레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량 동력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초기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기술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올라가고 코스트가 올라가는 원인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 다양한 솔루션과 그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비해서 현재의 기술과
상황은 훨씬 더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요하고 따라서 기술 협력하고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기업이 먼저, 그러니까 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앞서 나가야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다시 말씀드려서 높은 초기 비용, 그리고 오랜 개발 그 시간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 범위 하에서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실감 콘텐츠를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 이영수 교수입니다. 예. 앞서 강종진 대표님의 교육훈련용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국제 표준에 대한 내용을 뭐 한 편의 다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창작자의 입장에서 예술가적인 시각에서 살아남는 것에 대한 많은 고뇌를 하셨고, 그리고 국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또 이런 산업이 또 흐름이 율동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과 또 접목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셨던 게 잘 녹아나 있어서 대단히 짧지만 한편에 경영 그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감동을 받았고요. 앞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제 표준안에 대한 구체화와 이런 것들의 그 예술과 기술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산업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런 또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창작자들이 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융합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창작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창작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지금 대표 주자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 주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 지금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창작자로서, 개발자로서, 또 제작자로서, 공급자로서의 그 입장, 그게 굉장히 이제 결국에는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 받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개발자의 몫입니다. 그러면 그 개발자가 어떤 몫을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고 이거를 제공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었던 핵심은 수요자 입장을 우리가 정말 배려를 하자. 원하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건 기술 베이스가 사실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근데 수용자들은 그 기술 별로 안 중요해요. 모르겠어요. 오히려 알고 싶지 않아요. 첨단 기술일수록 더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은 첨단 기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거든요. 근데 사용자들은 정말 재밌고 빠져들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럼 그걸 얼마나 그러니까 보통 프로그램이나 개발자들 보면 자기 실력을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안간 힘을 쓰거든요. 근데 수용자들은 그 별로 관심 없잖아요. 재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첨단 기술들, 새로운 기술들, 미래 기술들을 잘 버무려내고 찾아내서 여기다가 엮어주는 역할은 개발자의 언제나 몫인데, 저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치로 얘기하면, 사실 제가 필름 시대의 사진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암실 작업을 하고 뭐 합성 사진을 해도 리스 필름 떠가지고 암실에서 뭐 이렇게 막 3중 4중 촬영해서 그거 합성하고 이런 작업을 하다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던 그 시점이에요. 그때 디지털 사진이라는 과목을 제가 수업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포토샵을 하면서 암실 작업 내가 왜 했는지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싹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진이라는 산업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의 핸드폰에 카메라가 다 들어가 버리고 사진 전공자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때 디지털로 빨리 바뀐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진도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 SNS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콘텐츠로 만들어내느냐가 이 또 다른 하나의 돌파구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처럼 지금 개발자들도 역시 새로운 기술들, 인공지능이든 아니면 XR이든 아니면 홀로그램이든 메타버스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버무려 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자기 기술력 내세우지 않고 수요자들이 쏙 빠져들게 만들까 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우리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뭐 코멘트 이렇게 이제는 그 메타버스 캐스터라는 분이 아주 활발하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 캐스터님. 그래서 아까 그 강준기 대표님이 깜빡 그 생각이 안 날 때 제페토라고 딱 해주셨고, 일상에 바로바로 연결되는 세상, 이게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당시, 이것도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그다음에 너무 컨텐츠를 쉽게 만드는 사스형을 이해해야 될. 사실은 오늘 이제 이야기가 아마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아마 세미나 때 AI 이슈를 저희가 잘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컨텐츠를 메타버스 컨텐츠에서 대단히 그동안에 허들로 작용했던 게 컨텐츠 제작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C2C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B2B는 아닙니다. C2C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단이 만들기가 어려웠던 허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메타버스 등등이 좀 확산에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사실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제 메타버스 캐스터님도 감사합니다 했는데,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이게 지금 이 나이파의 조영진 그 본부장님께서 어려운 시간, 좀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본부장님 잠깐 뭐 전체적인 소감이나 아니면 어떤 뭐 좀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거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나 그다음에 지금 나이파가 하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올 2월 달에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제정이 되었고, 최근 8월 28일 날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게 관련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이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을 이제 제정을 한 그 사례가 되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우리 나이파는 과연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를, 국내 메타버스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해외에 이렇게 내다 팔고 또는 진출하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우리 나이파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나이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일련의 그 보도 자료들을 보면 그 LG가 XR 기기 좀 개발 놓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 분야의 XR 기기의 선두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애플의 비전 프로가 최근에 이제 내놓기는 했지만 당초 그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저조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가 또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 또 그 XR 기기 개발을 좀 늦추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기사들도 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B2C 분야에 있어서는 조금 침체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산업 분야에 가서는 되게 지금 활발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제 전문가들 만나 보면 일부 상당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세대 이 되지 않겠냐, 메타버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나이파에서는 과연 뭘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우리 나이파에서는 저런 것들 기술을 적용해서 시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업무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각 지방에
지금 특정 산업들이 있는데 이 특정 산업에 이 메타버스를 적용을 해서 향후에는 어차피 메타버스 세계도 갈 거라고 상당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에서도 메타버스가 활성화될 수 있게 지금 지역 쪽의 산업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다 해외에 이제 갖다 팔아서 우리의 기술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노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국가에 한 20개국 국가에도 수출도 하고 있고 했듯이 우리 나이파의 역할은 결국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하는데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그 교당 역할을 해주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내 메타버스 산업 또는 가상 산업 융합 산업이 있어서 그 발전의 한 축을 짊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더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만큼 또는 오늘 그 R&D 12개 과제가 발표되기는 했습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나이파가 그 중간에서 열심히 하고 또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저력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좀 저희가 이제 다음 4시부터 다음 이제 정책이 아니죠. 무슨 분과인가요? 지금 상생분과 저희가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좀 마무리하면서 두 분 대표님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나 가상융합 경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현실에서 주지 못하는 가치를 가상이 줘야 된다라는 저는 확고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게 디지털 트윈 같은 완전하게 시뮬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시뮬레이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전에 이제 강 대표님 발표에 나왔습니다만 코로나 시기에 애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대체하는 그때 코로나 때는 그게 먹혔죠. 문제는 코로나는 안개가 거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뭐야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이 B2C의 이 컨텐츠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애들 뭐였어요? 마피아 게임가 뭐였죠? 아니 마피아 게임 했던 게 뭐였죠? 어몽어스 맞아 어몽어스. 이제 이름도 참 이제 벌써 이제 제가 MBA 학생들로 해봤어요. 나름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으로 이제 수업 중간에 해보고 그랬는데 어몽어스를 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학생들이 마피아가 저라는 걸 몇 명이 느끼고 있었는데 교수가 마피아라는 지목을 못해요. 학점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게 한 방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 활동 속에서 또는 이제 학교 생활 등등 직장 생활 속에서 또는 산업 활동 속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안개가 그쳤으니까요. 이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약간 이제 이너 시뮬레이션 같은 시뮬레이터 내에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포커스를 들어가야 돼요. 아까 이제 자동차 운전 같은 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초급자도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장롱 면허 말씀하셨습니다. 뭐 왕초보에서 뭐 세미 초보, 저는 뭐 하이 초보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과연 그러면 어떻게 기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들이 특히 이제 뭐 현대차나 저렇게 대기업들은 자기가 예산 투입해서 저렇게 시뮬레이터 만들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또 하나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과기부에 끊임없이 제가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이 XR 기업을 위한 뭔가 이 플랫폼 장비 플랫폼이나 기술 플랫폼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AI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좀 우리가 정확한 아까 조준희 대표님 말씀한 타겟팅 그게 과연 뭘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그 하시는 분야가 아니라도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외과 의사처럼 핀포인트로 타겟팅해서 매스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두 분의 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조준희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화 관점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도메인 알리지를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까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선생님의 니즈가 반영이 된 제대로 된 컨텐츠 또는 어떤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시장에서 수용하겠죠. 근데 문제는 수용자가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돈이 없고 또 그 잠재 고객들이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내는데 정부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구매조건부 사업이 하나의 예가 되겠죠. 이 좋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면 최소한 그 결과물을 수요자가 공급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같이 동반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전 약속을 통해서 연구개발이 된다면 기업은 연구개발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음 사업, 후속 사업을 통해서 상용화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좀 더 완성된 형태, 그러니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결과물이 결국에는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승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지금부터는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에 절대로 이제 공감을 하는 게 결국에 세상에 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 참 어렵더라고요. 대기업도 진짜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쓸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 좀 꺼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좋은 아이템들 꼭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현대중공업, 저희 이제 울산에 있으니까 현대중공업, 뭐 S51, 현대자동차 여기 이제 계속 대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가 디지털 트윈이에요. 디지털 트윈에다가 저희도 또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 디지털 트윈에 AI 공장장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속에서 이 공장장이 그 현황을 갖다가 전부 브리핑해주는 그런, 그리고 안전도 관리해주는 이러한 이제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제 포매팅을 해서 제안을 했고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는데 돈이 안 나와요. 큰 돈이 안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이거 어떻게 만들어? 근데 이것도 역시 대기업도 역시 검증이 필요한 거죠. 1단계 검증. 그러고 나면 2단계 뭐 3단계 뭐 하는데 중소기업은 버티기가 힘들어.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나 비싼데 이거를 겨우 그 단돈 몇 천만 원에 이걸 그 대기업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참 많아요. 이럴 때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구매 조건부라든지 이런 게 갑자기 분명히 수요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뭔가 마중물이 좀 돼주면 이게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대기업에서 뭐 5천만 원 예산 갖고 5천만 원 절대 못 만드는 예산을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뭐 한 5억 그러면 대기업에서 5천만 원 그러면 5억 5천만 원 갖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확장이 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 훈련 쪽에서도 필요한 게 직업 훈련이 있어요. 직업 훈련은 꼭 요구가 되고요. 메타버스는 절대 나가야 될 꼭지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훈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험 방제 대비 훈련. 요거는 필수예요. 이거는 이거 1, 2, 3위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이거든요. 메타버스가 꼭 들어가야 될 콘텐츠의 방향들. 근데 요거 의외로 기업들이 자기 돈 내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진짜 먹히는 거 맞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여기에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방 쪽에서 정확히 기억이 아마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일 겁니다. 그 이른바 장비를 만들 때 디지털 트윈을 반드시 하게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하게끔 고시훈령에 그러니까 법제화까지는 아니고 어떤 그렇게 하도록 그 방위사업청에서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시훈령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에 관련한 그 교육훈련이라든지 뭐 직무훈련 등등의 XR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가 가상융합산업진흥법도 발효가 됐으니 거기에 대한 진흥책으로 그런 것들을 장려하거나 아니면 산업안전 재난방제 같은 경우에 어떤 평가에 가점을 준다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방산업의 고객들이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적극적인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은 대기업도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강 대표님이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뭐라고 선량하시니까 돈이 없다고 과연 그럴까 싶어요. 그런데 방금 이제 조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이 해야 될 부분을 좀 안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까보면 대기업들의 예산을 까보면 진짜 꼭 필요한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의외로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 안 하는 거죠. 이건 저는 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가상융합 경제나 산업이 미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그 국방부 사실은 과기부에서 이 가상융합 경제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뭐가 있나요? 아 그래요? 아 이것도 해야 되겠다. 네. 아 그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으면 완전히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그러면 국방도 그렇고 지금 아까 조 대표님 보여줬던 AI를 기반 AI하고 이 가상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라든지 이게 진짜 완전히 혁명적 변화가 눈에 보이는데도 그걸 안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전 최근에 전기차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기차 불나고 이런 것들을 조 대표님 시뮬레이터 가지고 왜 시뮬레이션 안 하지? 전기차의 배터리가 이렇게 방지턱 있잖아요. 이 턱 넘어갈 때 굉장한 충격을 받더라고요. 배터리에 그 택시 기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넘어갈 때 굉장히 아주 정말 그 지렁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턱을 넘을 때 충격이 온다는 거예요. 이 배터리 셀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셀들이 어느 정도 충격을 받고 얼마만큼 되면 어떻게 성능이 불량이 나오고 불이 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터로 왜 돌려볼 생각을 안 할까? 시뮬레이션에 의뢰를 안 할까? 한 100억 주고 좀 무릎 꿇고 와서 좀 사정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되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여기 이제 그 메타버스 그 캐스터님이 아까 계속 좋은 코멘트를 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는데 지속 가능한 것이 없어서 인심을 잃은 것 아닌가요? 사실 너무 많은 돈을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 그 결과물들이 없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 대표님 잠깐 한마디 코멘트 해주시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일단 저희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아니 일반론으로 이게 방어를 해야 되니까 기술 우리가. 개발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그 기술 개발의 결과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기술을 확보한 건 사실이죠. 지금부터 사업화하고 수요처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 선진국 기업 말씀하시는 네네. 그 선진국 기업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도메인 날리지의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방산업에 대한 완벽한 이해, 아까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좋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전방산업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전방산업에 대한 사용 그 경험이 결국에 저희한테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더 많은 노력들이 사실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그 R&D를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가 모든 그 지금 사실 메타버스 기업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참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플로에 와주신 두 분 대표님 그리고 두 분 교수님 토론자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그 이현진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이현진 교수님 와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곽진님 그리고 게임 파이브램님 그리고 메타버스 캐스터님 많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성의가 이게 코멘트가 뭐 긍정이고 부정을 떠나서 이런 코멘트 해주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버스 캐스터님 그리고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도 이런 충분하게 쌍방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토나코님인가요? 이분도 잘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토나코코님이시군요. 고맙습니다. 토나코코님. 그래서 오늘 1차 세미나를 끝났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더 많은 토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2차 세미나를 기약하면서 오늘 1차 세미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